제가 지금까지 세무일을 18년 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건 막아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고강도 대책이 나오니까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지금 계약을 한 실수요자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법 쓰면 강력하게 세무조사하겠다는 후속 기사까지 나오니까 아비규환인데요.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하루에도 정말 엄청나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대출이 다 막혀버렸으니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바뀌어야겠죠.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조사 대응 전문 세무사 송노영입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 송노영. 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말 난리가 아닌데요. 세무사님은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떤가요? 많이 느끼죠. 정부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커지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대출받아 집 사기가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다주택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1억 원 한도로 제한하고요. 이 경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갭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유례없는 강력한 금융 대책이죠.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이제는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편법 쓰면 다 잡겠다. 앞으로 더 센 대책들도 준비하고 있다. 와, 이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뒤이어 7월 3일이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 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규제 이후 예상되는 우회적 자금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이고요.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가 편법 증여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겠죠. 국토부는 기존 서울 지역 강남 3구, 마포, 용산, 선농 중심의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가천 분당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점검 인력 역시 늘려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검증을 좀 더 강화하겠다. 편법 증여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주택자금으로 전용하는지 여부를 보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네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자의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거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과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세무상 어떠한 이슈를 가져오게 될까? 첫 번째가요, 자금 조달 계획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에 대한 검증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요. 결국 국세청의 의심거래도 통보되는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으므로 주택 수요자들은 아예 주택 취득을 포기하거나 다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는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보다 강화된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현장 검증 강화 방안의 주요 요지가 주택을 취득할 때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과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금전 대여를 가장한 증여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먼저 증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말 금전 대여 거래가 맞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필수적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납세자의 소명자료에 의존하여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약 제출된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편법 증여 검증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세무조사 중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이 가능한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갈 유인이 크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관련 과세 검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 현장 검증 강화 방안으로 검증 범위가 확대된 만큼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통보되는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세 검증 역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새로운 정책 이슈, 사회적 무리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일사불란하게 해당 이슈에 대한 세무 검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자체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과 관련해서 탈세 사실이 없는지 기획점검, 더 나아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무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조사도 되게 확대될 것 같고 자금 증빙도 정말 깐깐히 볼 것 같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세무사님이 영상을 찍진 않으셨을 것 같고 세무사님한테 어떤 해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세무 검증에 단초가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의 작성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무 리스크는 지자체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검토하면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세청에 통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접수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는 검증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신고서 기재사항을 주의 깊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서 제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허술하게 제출해서 지자체가 의심거래로 분류하게 되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검증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한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세청 아는형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최근에 염지훈 세무사님 그리고 다른 국세청 아는형 세무사님들께서 영상을 통해 많이 말씀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 위주로 신고서 서식을 보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금융기관 예금액과 5번 현금 및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금융기관 예금액과 현금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 소득 외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못할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고된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특히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자산이라면 본인이라도 실제 어디서 발생한 자산인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자금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검증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당 부분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만약 형성 과정이 불명한 예금이 있다면 검증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추천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5번 현금 항목 기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예금의 현금을 보유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금융상품 외에 현금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칫 국세청이나 지자체 검증부서에서
탈세 등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이런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만약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세청 내부 분석을 통해서 정상소득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전 분석 단계에서 신고 누락 혐의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및 현금 보유액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1번 그 밖의 차입금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 밖의 차입금에서 기재하고자 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택 취득을 위해 가족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국세청에서는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전 대여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 대비 그 밖의 차입금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든가 사용 중에 지나치게 장기간의 상환 기간을 기재하게 된다면 지자체 내 검증부서에서 실제 상환 여부를 의심해서 금전 대여 거래가 아닌 증여 거래로 추정한다, 이런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인 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당초 주택을 처분해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요,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친지에게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존 주택이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겠죠. 그러한 경우 가족에게 자금을 빌린 것이니 그 밖의 차입금에 빌린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차입금은 부동산 처분대금이 발생되면 상환되는 것이므로 굳이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지 마시고요. 6번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포함해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민할 사항은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빌리는 방식이 맞을까,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어떤 경우에서는요, 향후 납부할 세까지 감안할 때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대출 5억,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차용하고 아니면 또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2억으로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전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충실히 하시게 되면 이후 가세 관청이 검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과연 자금을 빌리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정말 유리한 것일까요?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3억 정도를 증여할 여유가 되고 부모님의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말고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자금을 빌리는 것은 결국 당장의 부담의 증여세를 미래로 전가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이 총 10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3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케이스 1로 하고요.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케이스 2로 하여 케이스별로 부담할 세액을 제시드리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 모두 동일한 금액을 증여 또는 상속해야 했다, 이렇게 보고 세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없이 매년 나누어 실제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상환받은 자금을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 자녀한테 돌아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케이스 1의 세액은 약 6,800만 원, 케이스 2의 세액은 1억 2,700만 원, 약 6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케이스 1, 즉 증여받는 경우가 세부담이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케이스 2의 사례와 같이 2025년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10년 이후의 시점인 2036년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한다면 상속세의 경우 30%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총 1억 2,7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케이스 1, 증여 사례와 같이 2025년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먼저 증여하고 10년 이후인 2036년 상속이 개시된다고 한다면 2025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20% 구간이 적용되고 2036년 상속재산 7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30%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부담세액은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번에 상속받는 경우보다 증여와 상속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총 부담세액은 6천만 원이 줄기
때문에 케이스 1의 상황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증여세 납부 여유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납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차용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굳이 증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부모님한테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과세관청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도 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부동산 취득 시 가족 친지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지자체 및 국세청 검증 대상이 될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납세자의 입증이 없는 한 가족 친지 간 금전 대여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이러한 금전 대여 거래로 인해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부모님으로부터 2024년 현금 3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금전 대여 거래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빌린 3억 원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 증여로 확인된다면 증여세 4,600만 원이 고지될 것인데요. 이 중에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가나산세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금 출처 조사 시에는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3억 원의 자금 출처가 무신고 소득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모님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부모님이 만약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대표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과 관련한 모든 국세, 즉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검증 범위가 대폭 확대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재산 3억 원이 사업소득 신고 누락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최대 부담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요, 보통 증여자금 3억 원의 80% 정도인 2억 4천만 원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모님께 자금을 빌린 거를 하였다가 오히려 큰 세무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세는 풍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전과 다른 부동산 금융 정책, 또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로 향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 검증 역시 강화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신고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는 국세청의 과세 검증에 단초가 되니까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6억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검증부서 역시 검증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 검증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검증 대상은 일정 기준을 두어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만큼 튀면 안 되겠죠. 자금 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때 검증부서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증빙자료 역시 규정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조사 전문 송노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